그 다음 그림으로는 무궁화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꽃이 어떤 의미인가요? 무궁, 끝없이 핀다는 꽃입니다. 끝없이. 근데 이 무궁화꽃은 앞에서 말했던 태극도 있죠. 태극도를 그대로 표현한 꽃입니다. 여기 보면은 꽃잎, 예를 들면 한가운데 수술이 있죠. 이게 바로 중심이잖아요. 태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꽃잎 사이에 색깔은 다르죠. 이 색깔은 뭐냐면요. 방금 전에 봤던 태극기에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이 색깔이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음양을 섞으면 이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극이고 음양입니다. 밖으로 꽃잎이 5개 있죠. 오행입니다. 그래서 태극, 음양, 오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피는 무극, 태극이 무극, 그 말에서 출발해가지고 무궁화 꽃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1940년대에 발견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진정벌로 공으로 해가지고 광산 김씨 집안에다가 하사품을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내렸겠어요? 근데 그 집안의 사이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팔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 팔 때 가격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기와집 한 채값을 달라는 겁니다. 기와집 한 채값이 얼마면 1,000만 원 정도 됐답니다. 1,000만 원 달라는 겁니다. 1940년대에. 그래서 간송 선생님께서 기와집 10채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위기가 막 터져요. 그래서 이 책만 갖고 안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근데 그 전에 이 해례본이, 아니, 쉽게 말하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한글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 일제시대 때 엄청 이렇게 비하했거든요. 한글에 대해서. 이게 한글이 그리냐면 비하를 많이 하고 일본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이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1940년 아직 해방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일본 애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나라가 파괴시키겠죠. 그래서 그럼 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해례본에서 제자해 첫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세종대왕이 서문을 씁니다. 서문 그 다음 첫 구절인데 여기 뭐라 나오냐면 천지 자연의 원리는 음양 오행이 따릅니다. 건과 복 사이에, 건과 복 사이라면 건께는 다 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그거를 이제 태극이라고 해요. 사이가 태극이고 이 태극이 동하고 정한 다음에 음양이 생긴다. 처음부터 음양 오행을, 태극 음양 오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구절에서요. 첫 구절에서. 뭐 뒤에서 나온 것 때문에 첫 구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음양일 뿐이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 또한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는데, 사람의 소리 또한 모든 음양의 이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살피지 못할 따름이다. 그 말은 다시 말을 바꾸면 나는 음양 오행 논리로 한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는 음양 오행 논리로 한글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불구하고 우리가 IT 기술이 발전한 거 있죠. 그러잖아요.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가능했나? 저는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은 7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88년도 올림픽 하기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만,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기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갑자기 IT 강국이 돼가면서 세계 메디 순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은 저는 훈민정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훈민정음과 컴퓨터가 만나버린 겁니다, 그때. 훈민정음의 원리하고 컴퓨터 원리가 같거든요. 음양론이거든요. 컴퓨터도 영암이 이러기 때문에 두 원리가 만나갖고 교묘하게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 보면은 뒤에 나오잖아요. 음양론이거든요, 다 그게.
핸드폰 글자 쓰는 게, 한글 쓰는 게. 근데 컴퓨터 자체가 음양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언어를 쓴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ABC 쓴 사람하고 중국 한자 쓴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훈민정음이 지금 그 세종 입장에서는 훈민정음을 음양 오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하죠. 우리가 말하는 기본 모음이 있습니다. 기본 모음은 음양론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이 천, 여기 천이라는 건 점이죠. 그럼 아까 내가 천은 뭐였어? 동그라미라고 했잖아요. 동그라미를 축 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축 쏘는 것이 지금 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치 있죠. 치. 땅은 네모라겠죠. 위에서 아래로 딱 누르는 것이 지금 지입니다. 땅을 네모난 걸 딱 누르는 것입니다. 이는 양쪽에서 사람이 누르는 것이고요. 그게 천지인이요. 이 천지인 가지고 뭐 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모음을. 우리 핸드폰 번호 천지인으로 돼 있잖아요. 천지인으로 다 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그럼 이 천지인으로 논리로 만들었는데, 천지인에게 음양론이죠? 음양론이죠? 근데, 그러면 그냥, 아야, 어요,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왔냐? 그게 바로 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하도라는 그림. 이걸 보고, 여기 보고, 여기서 우, 이게 뭐 우, 이렇게 하면 오, 아, 여기 그림 나오죠? 이 그림입니다. 이걸 보고 그림을, 이거 아야, 어요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종 그 해례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도라고 써, 이야기가. 그리고 그래서 아야, 오요, 우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죠? 이게 뭐냐? 아야, 오요는 양입니다. 어요, 우유는 음입니다. 음양. 그래서 이름, 일양, 이도 아야, 어요, 우유. 음양의 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의 기본자는 11자입니다. 천지인 합쳐가지고 여기 8개 합쳐가지고 11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모음을 이야기할 때 세종이 앞에다가 서문을 다 그랬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쓰고 다음에 뒤로에다가 모음을 이야기했는데 모음 자음을 써놨는데 이 8자를 설명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11자를 설명해놨습니다. 그럼 기본 자음은 어떻게 되냐? 자음은 오행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모음은 음양의 논리로 오행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 설, 순, 치, 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음의 기본자가 기역입니다.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기역은 어금니 소리란 말이야. 어금니니 서로 어긋나고 길어서 목에 해당되고 춘에 해당되고 각, 궁상각주에서 각이 닿는 소리로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혀, 니은 하면 혀가 천장을 닿죠. 니은 하면 혀가 닿죠. 그 혀소리는 혀는 날카롭게 움직여요. 혀가 탁 치서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화에 해당되면 여름이죠. 여름에 해당되고 치에 해당되고요. 입술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면 네모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모나고 다무너지기 때문에 토에 해당됩니다. 토. 그리고 환절기에 해당되고 궁에 됩니다. 이빨은 단단하죠. 단단하고 모든 것을 다 긁어내고 씹을 수 있죠. 그래서 쇠, 금에 해당되고 가을에 해당됩니다. 목구멍은 입 안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이응 해보죠. 이응하면 저 목에서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서 수치어 보시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여기 그림도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보고요. 기역에다가 글자 획만 하나 그리면 키역이 됩니다. 니은에다가 글자 하나만 더하면 디귿이 되고요. 또 하나 붙이면 티귿이 되고요. 미음에다가 이거 글자 하나만 더하면 두 개만 더하면 비읍이 되고요. 엎으면 피읍이 되고요. 시옷에다가 획수만 하나만 넣으면 지읒이 되고요. 또 점만 하나 더 찍으면 치읒이 되고요. 이응에다가 히읗이 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기본자 기역, 니음, 미음, 시옷, 이응 가지고 확장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17자입니다. 그렇다면 자음의 기본자와 모음의 기본자 합치면 28자입니다. 그냥 28자 만든 게 아닙니다. 이 황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별이 28개입니다. 그 하늘의 별의 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지가 써놓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라 이 우주의 언어라고 합니다. 우주의 언어. 우리가 한글을 알기 위해서는 한글을 아는데, 배우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의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글은
아주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이면 깨우칠 수 있고, 또 우둔한 사람은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한글을 하나의 어떤 우주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서문에서 정인지가요, 저 뒤에 서문에 붙여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한글을 이해할 때 음양오행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며칠 전에 한글 날이었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한글이 좋다, 세종이 잘했다, 가까이 해가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희 집 아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받아쓰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진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멍청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이면 깨우칠 수 있고 한글을 깨우칠 수 있고, 멍청한 사람도 열흘만 가르치면 된다는데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때 2학년까지 계속 받아쓰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어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북권 근정들을 한번 봐보시죠. 이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을 볼 겁니다. 앞에까지 우리가 안 봤던 그림이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봤던 그림들입니다.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세종대왕이 나오죠.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1월 오봉도가 들어있습니다. 1월은 해와 달, 음양이고, 오봉은 오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근정전이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 세계를, 뭐요? 한글도 음양오행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세계를 음양오행의 논리로 나는 다스리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의 위상을 거기서 기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죠. 경국궁에 있는 경혈입니다. 이 경혈을 보면은 기둥을 관심 있게 봐요. 기둥이 총 48개입니다. 근데 바깥으로 있는 것은 네모난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네모난 기둥으로 되어 있고 24개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또 기둥이 또 있어요. 안쪽은 동그란 기둥으로 24개 되어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24 해가지고. 그래서 24절기를 상징하고요. 지금 경혈 앞에는 물이 고여 있죠.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혈의 앞산이 무슨 산일까요?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은 산이 돌산이 험합니다. 형세가 화형입니다. 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 산입니다. 그래서 화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형을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있으면 물이 고일 수 있을까요? 못 고일까요? 물을 말라버리게 하겠죠. 계속 끊임없이 이 물을. 그래서 이 물 속에다가 동으로 된 쇠로 되어 있는 용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쇠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서 화형으로 예를 들어서 물을 말리려고 해도 계속 쇠에서 물이 나와서 계속 샘솟기 때문에 물이 안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까지 넣어갖고 지금 이 실제로 안에가 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윷놀이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놀이에 대해서요. 여기는 또 이야기하면은 동그란 게 그림 보십시오. 동그란 게 하늘입니다. 그러죠. 이 가위 펴진 게 땅입니다. 땅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전체가 별자리입니다, 지금. 별이 총 29개입니다, 지금. 이 점이 전부 합쳐서. 근데 뭐예요? 중심이 있다겠죠, 항상. 태극이 있다겠죠. 태극을 빼고 28개입니다, 지금. 하늘의 모습을 갖다 바닥에다 깔아놓고 지금 그 윷놀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 윷놀이를 하는 거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천지인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윷놀이는 그냥 놀이가 아니라 점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연기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관은 유짝을 보면은, 어떤 육가락을 보면은 한쪽은 밤바다에서 네모나서 땅을 상징하고 동그란 데는 양을 상징하고요. 유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월 보름에 옛날에는 이걸 점을 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화수를 떠놓고요. 정화수를 어떻게 뜬 줄 알아요? 정화수라는 것은 자시에, 밤 11시에서 1시 자시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면은 물이 뽀로록 올라옵니다. 그 뽀로록 올라온 물을 처음 올라온 물을 떠야지 그 정화수입니다. 그 물 떠갖고 와가지고 장독되는 것을 이제 빌지요. 우리는 빈 문화예요. 우리 동양은 비는 문화예요. 항상 어떤 영적인 데서 항상 빕니다. 비는 문화인데 떠놓고 그냥 비냐? 그렇게 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비냐면은 그 정화수 안으로 물을 떴으니까 그 정화수가 북두칠성이 들어오게. 그 북두칠성을 보고 비는 겁니다.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근데 그
북두칠성을 비는데 왜 북두칠성을 빌까요? 우리 동양의 사회에서는, 우리 특히 한국의 사회에서는, 이건 한국 문화 같아요. 한국의 사회에서는 뭐냐면은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북두칠성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압지라고 알지요? 전대후문에 가면은 섬이 있어요. 전대후문에 그 호수 있는데 그 안에 섬이 있죠. 거기가 바로 북두칠성 세계입니다. 이상 세계입니다. 거기가. 거기를 그 물길을 건너가야 돼요. 거기가 그 밖의 세계는 현상 세계. 죽으면 거기 가는 세계예요. 우리가 북두칠성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보면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널에다 사람 넣잖아요. 넣을 때 칠성판을 깝니다. 북두칠성 칠성판. 칠성판 깔아놓고 시신을 올립니다. 왜? 그래야지 북두칠성 가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 동양의 문화에서는 고개를 들고 빌지 않죠. 고개를 숙이면서 빌죠. 서양은 손에 기도 보세요. 나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잖아요. 우리는 숙입니다.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공경하는 우리는 다 숙이는 문화예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칠성이나 보니 무슨 말이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음양오행입니다. 지금 음양오행 논리로 이것까지 접목이 됩니다. 지금. 바둑을 한번 보시죠. 바둑이 점이 화점이 몇 개냐면 361입니다. 점이요. 그 아까 360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어떤 일련의 주기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뭐예요? 한가운데가 태극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한가운데가 조선이고 나머지는 군이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뭘 넣어요? 하얀색, 검정색, 음양으로 아주 싸우죠, 지금. 하얀색, 검정색. 네모난 거 뭐예요? 땅이죠. 이게 달리게 말하면 동그란 거하고 네모난 거를 하는 것이고 하얀색, 검은색으로 나누면 또 이거 음양으로 나눠지고 순수하게 음양 게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싸운 기억 나죠? 우리가 이세돌이 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21세기에 왜 그 많은 게임들 중에서 바둑으로 했을까요? 음양론으로. 우리 세계가 음양론으로 되어 있고요. 컴퓨터가 음양론이라니까요. 최소한 두 어떤 조건이 맞아요. 음양으로 지금. 최소한 이 우주가 음양론으로 되어 있고 그 우주로 음양으로 되어 있는 그 컴퓨터하고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검은 돌 한 번, 하얀 돌 한 번, 검은 돌 한 번, 얼마나 쉽습니까? 돌을 한 번 안 놓으면 지는 겁니다. 돌을 두 번 놓으면 돌을 던지니까 지는 거고요. 한 번 놓고 놀다가 더 이상 못 놓으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임입니다. 근데 똑같은 어떤 결과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혹 1000년 뒤에 다시 인간하고 인공지능하고 싸운다 하면 뭘로 싸울까요? 저는 단언컨대 바둑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바둑 말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바둑 놀이 안에서도 음양론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의학 있죠. 한의학. 우리가 이재명가 말하는 사상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런 이야기 하죠. 거기 안에도 다 오행 논리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간은 어디에 있으면 목에 속합니다. 목. 간은 목에 속합니다. 간은 심장은 불이잖아요. 심장 뜨겁잖아요. 불에 속하고요. 수는 어디에 생각해요? 우리가 하면은 신장. 우리가 오줌 싸는 신장 있죠. 신장이 수가 되고요. 그런 논리, 그래서 음양오행의 논리로 우리가 말하는 동양의 의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음양오행의 논리를 모르고 그 한의학을 옛날 의사들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양오행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만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화니까 상극을 쓰면 안 되잖아요. 화와 상극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을 부리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나무를 줘야 돼. 그 사람한테는. 목성을 줘야 돼. 목성의 음식을 줘야 돼요. 근데 화와 관련된 음식을 줘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봄이니까 새싹이잖아요. 새싹 같은 음식을 줘야 돼요. 화형 되는 사람은. 내가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봄나무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많이 먹어요. 그때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의사가 판단할 때 얼굴 형체에 따라 길쭉하면 화형이에요. 아까 날카로우니까. 둥그랗고 네모나면 토형이고.
그 다 있어요, 그게. 그 얼굴만 보도 알아요. 진배 가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한의학도 음양 오행 논리로 이렇게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타 음양 오행 논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오미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여성분들도 이건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음식을 하다 보면은 이 그림을 보세요. 음식 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은 목화토금수는 상생이에요. 상생. 아까 말한 건 상생이에요. 이게 근데 별표 가위표 꺾어지는 것은 상극이라고 했죠. 보세요. 음식을 만드는데 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만들었으면 짠데 어떻게 해요? 그놈에 상극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음식 짠 것을 죽일 놈을. 그러면 어떤 거 넣으면 돼요? 단 것을 설탕을 넣으면 짠 것이 좀 적어져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써요. 그러면 짠 것이 소금을 좀 넣어요. 지금 사람들 요리 전문가 나와서 막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고대에는 음식 만들 것도 음양 오행 논리 맞춰가지고 만들었어요. 음식이 궁합이 있어야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음식에 궁합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오행 논리를 알아서 궁합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예전부터 이 음식하고 이 음식은 궁합이 맞아라고 알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음양 오행 논리로 정말 요리 전문가가 음양 오행 논리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봐가지고 그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제가 우리 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시스템하고 하나는 또 문화적 시스템 두 개를 음양 오행 논리와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두 가지 아니죠. 지금도 제가 설명 안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 동양에는 우리 현대인들은 음양 오행에 대해서 미신으로 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신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저놈의 라이프니츠는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번. 이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컴퓨터 관련되기 때문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죠, 칼 융. 칼 융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정신의학자. 이 사람은 주역과 심리학적 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 연구소 이름이 칼 융 주역연구소예요. 이름 자체가. 칼 융 주역연구소.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의 어떤 유형을 나눌 때 8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해요? 태극, 음양, 사상, 8개 해가지고 주역의 논리 있죠. 그 논리로 사람의 유형을 나눕니다. 분류법을. 다른 데 가져오지 않고 주역의 논리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칼 융 주역 연구소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지금.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하냐? 주역은 에센스 중에 에센스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주역은 우주의 어떤 원리를 표현하는 대수학책이다.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을 받을 때 선천 8개도, 이 앞에 8개 나왔죠. 8개. 아까 우리 건국감리를 이해하면 돼요. 그 개를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상을 받으러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8개를 그려갖고 오는데 나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상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덴마크 정부에서는 그 사람 물리학 어떤 업적을 기리면서 화폐에다가 그 사람 사진을 넣으면서 뒤에다가 태국도를 그려놨습니다. 태국도 배경 뒤에 앞에 그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화폐가.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양자학의 1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티븐 호킹이 했던 말입니다. 양자학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동양철학의 개념, 태극, 음양, 색즉시공 이런 개념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뿐이다. 양자학 마크 아시죠? 원으로 그려졌고 태극 문양을 해가지고 양쪽 음양으로 점 찍어진 거 아시죠? 양적 자체가 그래서 했어요. 원으로 해갖고 태극을 안 하고 점 찍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양 사람들이 관심 있으니까 우리 관심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맞는다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조선시대라는 기준으로 했지만 조선으로부터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이어졌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들도 봤지만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어졌고요. 지금도 조선시대에 공부했던 성리학 공부를 동양철 하신 분들은 다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화들을 우리는 다 접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음양 오형에 대해서 미신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아니, 더 나아가서 미신인지 아닌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 것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마 관심으로부터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